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1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온통 파래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온통 다 파래요. 그들은 3분 내내 파랗다는 얘기밖에 하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당시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는 기억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었다.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두는 되뇌 활동이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경험의 진료라는 것이다. 기억은 과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김택환과 정대승이 공저한 눈먼 시계공 2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집니다. 기억은 역사의 확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면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으로 인한 후폭풍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역사란 무엇인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의 회담에 깔려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예, 노차사가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새 우리의 화두는 지난번 3.1절 기념 축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친화적인 뭐 그런 정치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후과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맞나요? 그 미국 방문, 네, 그거에 대한 영향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은 이미 뉴스에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유라든가 또 염려하는 목소리, 또 나름대로 지지하는 목소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떠나서 정치적인 어떠한 유불리는 이제 정치인들한테 맡겨놓고 이 시간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적인 인식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식이 좀 들었고,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문제인지, 더불어서 이제 좀 있으면은 벌써 저것도 걸었던데요, 프랭카드도 건국절에 대한 또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까지도 해묵은 문제들이긴 한데,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우리를 이분화시키고 논란을 일으키는 그 문제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역사 인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12년째 학생들과 이제 국어 역사 수업을 하면서 지금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한국사를 강의하는 꿈을 가진 오덕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강의가 대치동에서 하고 계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대치동 일타 강사님을 모시고. 네. 예, 얼마 전에 그 일타 강사에 대한 드라마가 있어서 많은 네네네. 사람들한테 이 대치동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라고 그럴까요? 야, 대치동 강사들은 저런가 보구나. 뭐 이렇게 하는. 물론 이제 거기 나오는 대치동 강사는 정말 그 대치동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선생님한테 또 대치동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원래 재밌는데. 자, 지금 국어와 역사를 가르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국어와 역사가 뭐 한 꿰루미로 엮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과목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필에서 봤을 때 한문을 전공하셨다고, 예, 성균관대학에서 한문을 전공하시고, 그러면 한문과 국어는 연결이 되는데 역사는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한번 본인의 이력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역사에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역사에 발을 담근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계기는 제 부끄러운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저 대학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딱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요맘때 이제 학교 뭐 학생회관 게시판에 이제 대자보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4.19 달리기에 대한 대자보였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무런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몇 학번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제가 01학번 때였습니다. 2001년도에. 네네네. 네.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는 역사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보면 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 특히 현대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스케줄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졸업을 했었고, 그래서 4.19 대자보를 봤는데 전혀 뭐 4.19 의거였냐, 혁명이었나, 뭐 이제 요 정도 아주 그 얕은 이제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는 이승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굉장히 지금 이제 뉴라이트가 이야기하는 이제 국부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한민국 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깊이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연히 이제 서점에서 이 한홍구 교수님의 책을 접해서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과 너무 다른 그런 대한민국을 접하게 되고, 근현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점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네요. 그냥 스스로 깨달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살고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의식이 들면서 내가 역사를 공부해보고 봐야겠다. 그러면서 책을 접하게 됐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깨쳐 나가게 됐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거죠,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책은 모르겠어요. 책 권수로 한 근현대사 관련된 책만 한 150권, 20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읽으면서. 특별히 근현대사에 이제 역사도 뭐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근현대사에 꽂혔던 이유가 어떠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던 그 학교에서 배웠던 또는 잘 이렇게 주워 들었던 그런 내용과 너무 달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네. 이렇게 계속 배워가고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소위 얘기하면 의식화가 되신 건데 이제 그게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하는 보수적 계열에서 보면 한마디로 작용화가 되신 것일 거고 이쪽 좌파 쪽에서 보면 이제 의식화가 되셔서 깨어나신 건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 중립적인 걸 놓고 본다면 한쪽으로 편향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내가 편향된 게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쪽 이제 소위 뉴라이트 계열의 책도 조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공감이 좀 안 됐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제는 이렇게 좀 그들이 보기에 이제 좌경화된 이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저들은 나라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 뭐 북한에 넘어가도 괜찮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제에 깔고서 네네네네. 근데 그게 전혀 동의가 안 됐고 저는 오히려 그 아픔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 그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 있는 그런 소중한 삶인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자,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참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왜 불안해지냐면 우리 이 청취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가볍게 듣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어요. 근데 얘기가 이제 만약에 주제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괜히 피곤하게 이런 것까지 알아서 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역사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초등학생을 놓고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느낌 갖고 그렇게 좀 풀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감사하겠다. 물론 네네. 이것이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시하는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 네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뉴스를 쭉 들으시면서 그래서 봐오시면서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스탠스, 특히 이번 한일 순방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 뒤에 나타났던 결과들을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총평이라 그럴까요? 본인의 느낌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씁쓸하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좀 들고요. 네. 씁쓸한 이유는 이게 아마 2015년 12월 28일을 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일본과 또 위안부 합의를 또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사실은 제가 학생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로 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게 좀 국어 수업하다가 얘기가 나오게 돼요. 네, 국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사랑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작품을 이야기하다 보면 배경을 얘기해야 되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꼭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2015년 12월 28일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졌던 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하나의 맥락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끄집어 올라가 보면 1965년에 이루어졌던 이제 한일 협정 네. 이제 그것과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네. 마음입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 던져주신 키워드만 가지고도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65년도에 한일 협정 이야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별 설명 없이 딱딱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특별히 관심 없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상으로 얘기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들의 역사 의식, 인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아주 천박하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너무 얕거든요. 저도 어느 날 우리 어떤 청년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임진왜란이 어느 임금 때 일어났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선조인 건 당연히 모르고 그 심지어는 자사고를 나온 분이신데 그 이성계가 이방원이 이성계 아들이었다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실 정도의 그런 어때 역사에 대한 그 교육이 끊어진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네. 학생들의 이 드릴 수 있든가요? 튕겨 나오진 않는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데 학생한테 이제 6.25 전쟁이 언제 있었니? 하면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1950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한 경우 1980년도 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도 6.25를 겪은 거니? 네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뭐 광복이 언제 됐는지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일제강점기를 겪기 시작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행스러운 건 일제강점기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씁쓸하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예는 그래도 고급진 예군요. 네네네. 네,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래도 일제강점기가 아픔의 역사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약간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그럼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기억은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 국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네.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뭐 일본 전자제품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일본이라는 뭐 J-팝도 듣고 해서 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부분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뭐 그런 접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고요. 우리 네네네. 때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그것도 져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고 반일의식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게 좋든 나쁘든 떠나서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약한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렇죠. 맹목적으로 이제 일본을 미워한다거나 사실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가능성들도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이 직접 대하시면서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역사의 의미와 그 사건의 개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지를 시간 내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좀 애로점이 많으시고 또 핵심만 찍어서 공부하셔야 될 듯한 생각이 좀 드는데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던졌던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순가와 그다음에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승윤이 부릅니다. 기도보다 아프게.
이승윤의 기도보다 아프게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의 본론이라고 그럴까요?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스럽게 저는 이제 들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준비해 오신 내용을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윤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그 정상회담 합의문을 낭독을 하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일본은 이미 50회 이상 사과했다라는 발언.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 전문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요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하면서 이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고? 네,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일본은 이미 계획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덮으려고 하는구나. 네, 그 표현이 명확하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정부가 또는 윤 대통령께서 좀 놓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하는 포인트를 조금 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단어가 갖는 뉘앙스, 그 의미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 강제라는 표현과 징용이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이제 굉장한 강제성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발언은 그 강제성에 대한 부분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서 아주 드라이하게. 네네네. 그래서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이 자신들이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감추는 이제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오히려 이제 저희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을 더 한 번 더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게이오 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게이오 대학교가 사실은 문제예요. 그 게이오 대학교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네네. 이제 그 일본 메이지 유신, 또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 이제 아내한테 살짝 얘기해줬더니 바로 네 이렇게 열받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대학에 가서 네 사실 이 정한론의 성지. 네, 정한론이라는 건 한이 우리나라거든요. 정이 정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벌하는 이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곳이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곳에 가셔서 특히 오카쿠로 덴신의 정신, 용기를 칭찬하는 이제 그런 연설을 하셨는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후쿠다 도쿠조 뭐 이런 이제 일본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뭐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뭐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앞장서서 아까 말씀드린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서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식민화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 사람의 용기를 칭찬했다.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잠깐 네네네.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네네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란 말이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이오 대학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연설을 할 때 언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일본 침략을 기획하고 그 사상적인 배경이 되고, 그리고 그걸 실행했던 사람들의 본산인데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였다.
뭐 일본이니까 가서 손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가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해줬다는 것까지는 뭐 넓게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내에서 돌아왔을 때 이거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알 텐데 그런 파장가 의식하면서도 이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 밑바탕에 이거는 뭐라 그럴까 확신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그거를 정치적으로 하기에는 참 무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금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건 확신이 아닐까? 그럼 이 확신의 근거에 있는 그 확신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부탁을 드릴 때도 우리 역사를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게 뭐 다른 복잡한 그런 학문적인 이제 그런 정의보다도 그냥 제가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는 논리인 건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는 출발을 해봤어요. 식민지가 돼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우리가 식민지가 돼서 근대화가 되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돼서 근대화가 됐느냐? 생각해 보니까 전혀 이제 안 맞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가장 근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사실은 근대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업화가 되고 그리고 공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산업화된 것들이 이제 도시화를 만들고 그래서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고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변했는가 식민지 기간 동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의 이제 좀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 쌀 창고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 특히 1910년대 이게 1년의 그 제도와 그 정책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특히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 농사가 가능한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플러스해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이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이제 일본인 지주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 그다음 플러스해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경작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땅 주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이걸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전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내잖아요. 그리고 그 보증금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 당시에 이제 조선의 소작인들이 갖고 있는 경작권이었죠. 근데 그거를 일본이 이 토지 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표면적으로는 이게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소작권을 빼앗는. 그래서 대부분의 소작인들이 그냥 정말 눈 뜨고 코가 베이는 이제 그런 상황. 1910년대에 그렇게 토지들 이제 수탈해 가기 시작하고, 그다음 20년대에는 요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네, 쌀 생산량을 늘린다. 그런 이것도 앞에 근대적 쌀 그 생산 방식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20년대에 일본이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수리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근대적인 농업 방식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부담은 저희 조선인들이 다 지었거든요. 조선인들이 이제 그런 돈을 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또 명분으로 땅을 또 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미 증식 계획을 20년대 이제 추진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쌀 생산량이 많이 늘었냐? 조선 사람들은 쌀 생산량이 늘어서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됐냐? 이것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쌀 생산량이 뭐 늘지 않은 건 아니나 정말 뭐 비유하자면 눈곱만큼 늘었는데 그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의 양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거 다 일본한테 뺏기고 네, 결국 이제 만주에서 들여오는 조나 뭐 겨나 뭐 밀이나 이런 거 이제 겨우 먹으면서 근근히 끼니를 때우는 20년대 그렇게 됐고요. 30년대 대공황 시기. 대공황 시기에는 심지어 이게 소장료가 90%까지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러면서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농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과정 어디에서도 이 공장을 지었다든지 어떤 산업 시설을 늘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철도거든요. 철도. 근데 그 철도 하나로 이 모든 사실을 덮을 수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40년대 뭐 전쟁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수탈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는 뭐 공업화는 뭐 꿈도 꿀 수 없고 그냥 농업국가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기존의 생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화됐고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일본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대화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만주 질출 또 본인들의 식량 생산을 위해서 한반도를 식량 기지화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철도를 깔았던 것이지 그것이 조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게 결국은 이제 그 남한에 있어서의 어떤 식량 수탈 그래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뭐 만주라든가 이쪽으로 뿔뿔이 디아스포라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형적인 것만 봐놓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어떤 이유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을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지금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그러한 의식 속에 깊은 바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하셨던 그 일본에 대한 찬양, 뭐 게이오덱에서 얘기했던 것과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중간고리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참 아직 잘 와닿지 않아서 그게. 아, 네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러면은 이제 그 근본 어디서 이제 출발했는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게이오 대학의 뭐 이마니시 류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죠. 예예예. 요 사람이 이제 사실 식민사관이라는 걸 이제 만든 인물인데 한국사를 왜곡한 주역이죠. 이제 요 식민사관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이제 튀어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식민사관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네네네. 식민사관도 단순합니다. 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면 우리 민족이 보잘것없는 민족이어야 하고 그렇죠.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일본의 역사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여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우리 민족성을 이야기하면서 뭐 타율성론, 그다음에 정체성론, 뭐 당파성론, 그다음에 요런 논리들,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면 타율성론은 뭐 말 그대로 우리는 자립적이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네네네. 살아가는 민족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한사군 그래서 일본이 강조했던 게 한사군이 이제 평양 지역에서 한사군이 오랫동안 4세기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렸다. 그럼 남부에서는 임나 일본부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또 다스렸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남한이 한민족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지배를 받았을 때 발전하는 민족이다 보니 역사적으로도 그랬으니까 우리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숙명이기도 하고 네네네. 조선의 성품이 그렇다라고 네네네네. 하는 이유의 근거로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체성론 이것도 우리 역사는 정체돼 있다. 그 지배를 벗어났어도 니네는 역사 발전을 하지 못했어. 특히 이제 서구 기반의 역사학을 이제 일본이 들여와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을 했던 건데 서구의 그 봉건제 사회가 우리나라는 없었다. 니네는 우리 일본 역사에 비교하면 저기 한 5세기 6세기 때 모습 그대로야. 뭐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네. 역사 발전 단계가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 역사 발전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왔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네네. 역사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다. 네네네네. 역사를 마치 너무 기계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거기서 사실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온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을 식민지배 하면서 니네가 비로소 역사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니네가 비로소 근대화가 됐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당파성론도 마찬가지죠. 당파성론도 니네는 맨날 싸우기만 하는 민족이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상에서는 붕당 정치로 배우는 것을 얘네들은 당파성, 맨날 싸우는 민족 이렇게 이제 민족성을 규정을 지은 거죠. 실제로 우리 조선 역사에 대한 인식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라고 우리들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당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 강했고, 네네네. 근데 그것이 또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사관 중에 하나다. 네. 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뭐 일본도 정말 극렬하게 100년 동안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제 전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또 싸웠잖아요. 사실은 이 그 정치적 권력을 두고 이런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은 국가가 과연 있을까? 정치란 건 원래 싸우는 게 기본인데 그 네네네. 기본인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속성으로 얘기를 한 무리가 있다. 네네네. 그리고 그걸 우리도 내재화시켜서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싸우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모멸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라고 네네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진짜. 자, 좋습니다. 그럼 잠깐 얘기를 잠깐 숙이는 의미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효신이 부릅니다. 야생화.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엔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또 지는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는 넌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멀어져가는 너의 손을 붙잡지 못해 아프다. 살아간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먼 날 너를 데려다줄 길 봄이 오면 그날에 나 피우리라. 네, 박효신의 야생화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걸 정리를 해본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제의 조선의 점령은 조선에 있어서는 축복이었다. 조선은 일제가 다스려줌으로 말미암아 일제가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발전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적인 배경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있다. 근데 그 식민사관은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 자율성론, 그다음에 정체성론, 그다음에 타율성론,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당파성론. 당파성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나름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특히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 이론을 조선 사람들은 이제 배워왔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그런 사관을 통해서 우리를 자학을 하는 사관으로 배워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엽전이라는 얘기를 써왔었고, 한국 사람들은 뭉치지 못하고 맨날 뭐 개인적인 또 우리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은 전부 다 거기서 방치되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 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식민사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일본의 경제적인 발전과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을 선진국, 어떻게 보면 식민사관의 영향이 깔려져 있는 분들인데 그것이 뉴라이트 계열로 나타났던 거고, 뉴라이트 계열이 지금 집권 세력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이데올로그로서 논리를 제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들이 이번 방일 회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정리가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정리가 좀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네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좀 일반인들한테는 역사하면 어려운 과목이에요. 뭔가 맨날 암기해야 되고 그럼 도대체 학생들한테 나도 역사를 그렇게 배우기 힘들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더 관심 없는 아이들한테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해줘야 되는지 왜 역사를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현직 교사로서 어떻게 대답을 좀 해주시겠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학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저희 아이랑 같이 이제 역사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됐을 때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 학습 만화. 네, 학습 만화가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는 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만화가 그렇게 다양한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도 역사를 주제로 하는 역사를 다루는 학습 만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학습 만화에 대한 좀 안 좋은 편견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배우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역사 유적들을 한번 사실 이제 거창한 역사 유적 생각하시면 너무 좀 부담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안산에도 우리 3.1운동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만세 시위했던 수암동 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한번 가보시는 거죠. 동네에 있는 역사 유적지. 저는 이제 신림동에 살고 있는데 뭐 낙성대를 좀 가본다든지 이제 서울대 그 근처에서 이제 민주운동했던 이제 그런 지역들을 좀 가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접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식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면 역사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고 친숙한 것으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 부모 자체가 역사에 대해서 좀 너무 막막해하고 그렇게 배워왔던. 그래서 이런 성인들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네, 일상생활에서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또 4.3 관련된 논쟁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역사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들은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생각보다 유튜브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중에서도 뭐 물론 이제 아무거나 찾아서 들으시는 것보다도 이제 그 공중파 방송들에서 이제 그런 강사들을 이제 초빙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꽤. 뭐 제가 즐겨보는 영상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뭐 차이나는 클래스라든지 뭐 유튜브 영상으로는 뭐 황현필의 그 황현필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그런 유튜브 영상도 자주 보고 이제 그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더 좀 깊은 내용들도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쪽 특히 황현필 씨라든가 뭐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또 이제 명성을 깔고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국보 아니냐라고 하는 또 비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 입장에서 이게 객관적인 팩트로서의 역사인지 아니면 국보로서의 어떤 반대급부적인 자학사관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나온 어떤 그런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듣다 보면 구분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그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책을 찾아보고 그런 이제 읽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접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사실은 또 역사라는 게 상식선에서 해석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측면에서 사실은 옳고 그름이 해소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시면 네. 아무래도 역사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 일정 부분의 최소한도의 발품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노력이 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숙제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과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새끼 밥 먹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되는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길래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장은 역사가 우리 세끼 밥 먹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외교를 나가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해 갈 것이고 그것이 전반적인 경제든 산업이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준비해 오신 거는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막 더 깊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강연하실 때처럼 얘기를 하셨으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너무 제한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청취자들을 배려해서 좀 쉽게 영어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배려하시다 보니까 막상 해야 될 말도 잘 못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떻게 좀 1시간 동안 그래도 준비하신 거는 좀 대충 풀어내신 것 같은지 어떤지. 그래도 꼭 해야 될 얘기들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역사에 관련된 얘기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듣는 걸로 하고 약속 감사합니다.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다음에 오셔서는 한번 일타 강사 대치동 일타 강사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는 걸로 자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치동 이야기 네,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흰수염고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걸어도 더딘 발걸음